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지금 퇴근길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 그러게요. 이게 눈이 예쁘게 내린다기보단 거의 휘몰아치고 있어서 여의도가 또 이제 바람이 좀 많이 불죠.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 퇴근길에 뉴스. 교통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삼성전자 불법 승계 관련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이후에 3년 5개월 만의 일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었는데 이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그리고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행위를 한 사람들도 죄가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기소했던 내용은 2015년에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 시세조정,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에 기소가 됐습니다. 내용은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높여서 둘이 합병을 시키게 되면은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그 제일모직 쪽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삼성물산의 주가가 좀 낮아야 지분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재용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합병한 것은 아니다라고 좀 해석을 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 삼성물산이라는 회사하고 제일모직이라는 회사가 굳이 왜 합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참 이 뉴스를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워낙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고 내용도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이 얽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을 조작했느냐, 국민연금에다 로비를 했느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번에 저는 좀 개별적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냥 다 무죄가 났습니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 공시, 분식회계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경제계는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한상의 같은 경우는 이번 판결은 첨단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과 이걸 제가 다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영자총협회 같은 경우도 제기됐던 의혹과 오해가 해소돼 다행이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매진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근데 사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형사법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무죄를 받았을지 몰라도 사실 예전에 그 에버랜드부터 시작됐던 삼성과의 어떤 경영권 승계 과정, 그 이재용 회장의 어떤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과정을 정말 아무 문제가 없고 누구나 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건들이 예전에 제일모직 그 전환사채건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무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러면은 이 사회는 법인을 위해서만 일할 것이냐 아니면은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할 것이냐라는 그 상법의 어떤 그 상징적인 조항을 가지고도 지금까지도 논란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형사적인 처벌은 재판부에서 이제 무죄라고 판결을 했지만 자본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계가 환호하며 반기는 것도 사실 저는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오히려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더 내고 이 부분이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도 소송을 하고 있는 그 주주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 주주들이 생떼를 부려가지고 그러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진짜 합병 비율 문제도 저도 그전에 취재를 해보면은
합병 비율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입장도 아니었어요. 저도 엘리엇 쪽도 취재를 해봤었는데 네. 아니 합병 비율이 이제 어느 정도 것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정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주주 간의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합병을 할 때 그 비율을 어느 정도로 했어야지. 그 삼성물산이 또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그럼요. 우리의 네. 삼성 레미안도 만들고 해외 사업도 많이 하고 뭐 계열사 지분들 굉장히 알짜 주식들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그렇게까지 저평가가 돼 있었다라는 거는 네. 그거는 형사적인 처벌을 떠나서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합병을 시키는데 주주들이 막 우리 회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합병을 했다라는 거는 그 가치를 떨어뜨렸던 경영진의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 형사적으로 잘못했다고까지는 뭐 말할 수 이번에 없어도. 재판부에서 무죄가 네. 났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삼성물산의 경영진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졌어야 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업 가치를 그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합병할 때 네. 주주들이 이렇게 반발하게 만들었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게 그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좀 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삼성물산 제일모진 합병이 이제 무죄가 물론 1심입니다. 네. 2심, 3심 남긴 했지만 그 사법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 뭐 그때 주식을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진짜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이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는 네.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이번 사건 계기로 정말 확실하게 좀 느껴야 될 거고 또 이렇게 해봐야 뭐 감옥 안 가네 네. 무죄네 하면서 이런 일을 또 다시 반복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렇게 결국 이게 무죄로 1심이 났지만 이런 일들을 더 이상 우리 한국 사회가 받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막 기업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주주들한테 피해를 끼치면서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이는 그런 행위가 설사 불법이 아니더라도 네. 이거는 시장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고 최근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정한 가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좀 이번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진들이 좀 돌아보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주주를 무서워하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지. 예. 법원을 무서워하는 기업보다는 좀 그렇게 됐으면 좋지 아니 근데 않을까. 법원은 원래 무서우니까. 원래 무서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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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원래 무서우니까 당연히 무서워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주주들도 무서워해야죠. 이거 네. 주주들이 그 기업의 자본을 댄 그렇죠. 주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찝찝하게 남아 있는데 갑자기 이제 경제단체들에서 뭐 환영한다, 뭐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는 성명을 낸 것이 네. 좀 씁쓸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한번 볼 텐데요. 이번 뉴스도 사실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안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LG엔솔의 그 몇몇 임직원들이 트럭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사상 최대 이익을 작년에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년도에 비해서 성과급이 축소됐다는 데에 반발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성과급은 기본급의 340%에서 380%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60% 정도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작년에 보면요. 작년에는 기본급의 870% 그리고 성과에 따라서 작년이 아니에요. 그 전년도죠. 전년도에는 최대 900%까지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성과급이 너무 축소됐다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일부 임직원이 이 트럭 시위에 나섰다는 소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실적을 한번 볼게요.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아래 보시면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영업이익에서 작년부터 포함된 부분이 AMPC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4분기만 보더라도 3,380억 원의 영업이익 가운데 보조금을 제외하면 880억 원밖에 벌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LG엔솔이 경영 실적을 발표할 때는 이거 봐라, 우리 AMPC까지 더하면 3,38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랑을 했는데 실제로 임직원들의 성과급을 책정할 때에는 이 3,380억 원은 일회성일 수도 있고 좀 이게 변동성이 크니까 880억 원에 대해서 상여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게
트럭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의 주장인 겁니다.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 일단 지난 2일에 LG엔솔은 김동명 대표를 비롯해서 경영진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IRA에 따른 세제 혜택은 성과 지표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AMPC 넣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거고, 다만 트럭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은 그 IRA 관련 업무를 위해서도 직원들이 노력한 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제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AMPC도 이제 상여금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제가 어떤 쟁점인지 한번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회사 측에서는 일단 성과급의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성과급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목표치를 연초에 정하고 목표치 대비 달성률을 책정해서 거기에 맞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AMPC는 사실 목표치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AMPC를 제외하고 목표치에 다다른 이상을 이제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거고, 지금 트럭 시위를 하고 있는 그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회사가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이만큼의 성과를 우리가 냈습니다라고 이만큼의 이익을 광고를 했으면 그 이익을 쉐어해달라라고 하는 게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떤 게 맞는지 참 어렵긴 한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올 그 타운홀 미팅을 할 때 우리가 성과급이라는 게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고려해 보겠다라고 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트럭 시위로 하는 거는 좀 안타깝고 좀 씁쓸하다라는 반응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권 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뭘 어떻게 봅니까 이거? 그 AMPC가 좀 특이하긴 하죠. 이게 영업이익단으로 들어오는 이게 회계상으로 영업이익단으로 들어오다 그렇죠. 보니까 이익이 난 것의 몇 퍼센트를 성과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AMPC는 사실 그 영업에 따른 이익이라기보다는 보조금으로 받은 네. 이익이잖아요. 그럼 보조금으로 받은 이익은 누구의 몫인가? 라는 부분에서 회사 쪽에서는 야 그거는 뭐 이래서 받은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네. 입장일 것 같고, 네. 직원들은 아니 뭐 이익이면 이익이지 뭐 이익 설명할 때는 이익이라 그러고 뭐 네. 나눠줄 때는 안 주냐. 이게 그 모든 회사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을 때는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네. 안 좋을 때 힘드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내용의 방식들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이게 트럭 시위라는 거를 여의도를 돌면서 이거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네. 참 저는 특이한 장면인데, 어쨌든 여기가 이 논란이 시작된 게 딱 작년 문제예요. 그 AMPC가 작년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제 그 같이 일하는 근로자들하고 신뢰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상호간에 좀 잘 타협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거기다 더해서 요새 그 배터리 쪽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심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은 오늘 오전에 금융감독원장이 그 업무 설명에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세 가지 정도 포인트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요새 움직일 때마다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인물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이제 검사 생활을 오래 했던 분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금융감독원 업무하고 상관은 없는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한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이복현 그 금융감독원장이 그때 이제 기소검사였습니다. 아,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금융 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그룹의 위상을 볼 때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국민 경제 발전할 수 근데 이 얘기가 네. 그 판결 나기 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네, 오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 판결은 오후에 나왔고.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요 얘기가 오전에 나와서 좀 기자들끼리 좀 수근수근 됐습니다. 네. 혹시 뭐 들은 얘기가 있나?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재판부에서 판결한 거니까 네. 뭐 미리 얘기는 알 수 없었겠는데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게 분식회계로 해서 올리면서 시작된 거는 쌈박권 관련한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기소검사가 아니라 지금 금융감독원장이라고 한다면은 이 대사가 그렇게 적절한 대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거는
그 분식회계에 대한 혐의를 금융감독원에서 올렸던 거기 때문에 기소 감사로서의 문제가 아니고 네. 금융감독원 차원에서도 조금 애매한 얘기다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ELS 관련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자율배상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금융사가 자율배상을 뭐 자율로 배상을 하지 그럼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이제 분쟁 조정이라든지 네. 아니면 법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금융회사에 대한 약간의 압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그 배상이라는 표현은 불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ELS 판매에선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떠나 합리적인 개선 방향이 무엇인지를 서로 공감하는 전제하에 자율적으로 손실액을 분담했으면 좋겠다. 되게 애매하죠. 네네. 잘못했으니까 배상해 주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배상을 해라. 어쩌라는 겁니까 이게? 많이 내라는 거죠. 많이 내주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그 일부 금액이라도 금융회사에서 먼저 부담할 수 있는 거는 부담을 하도록 해라라는 얘기가 이게 이제 법원 소송에 가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게 그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그걸 버티는 게 되게 힘듭니다. 뭐 금융회사야 회사 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네. 그래서 그게 좀 그 분담이 가능하다면 뭐 배상이 뭐 100%를 원하는데 50% 정도는 분담할 수 있다 그러면 한 50%라도 먼저 해주는 고서 나머지 금액은 사법부에서 판단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했습니다. 뭐 이게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좀 좋은 얘기로 보이는데 네. 사실 여기서 맹점이 뭐가 있냐면은 그 돌려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먼저 지급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되게 억울할 거 아니에요. 네. 돈을 많이 네. 잃었는데. 근데 이게 소송 끝났다고 해서 다시 돌려달라 그러면 네. 그러면 돌려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PF 관련한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좀 세게 얘기했어요. 예상 손실액을 100% 인식해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면은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꾸 이제 뭐 만기 연장해주고 뭐 그러면서 민기적 뒤로 미루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여기서 되게 좀 인상적인 얘기를 뭘 했냐면은 이게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이라는 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땅값입니다. 그렇죠. 그럼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도 그 높은 분양가에 분양을 해서는 분양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낮춰서 할 경우에는 사업성이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빚진 거 다 떨어내고 그냥 공매로 내보내서 경매 처분하라는 건데 그러면은 땅값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낙찰가율을 한 60%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지금 현재 공사 원가와 금융 비용이 각각 24%, 60% 상승을 하면서 지금 분양가가 한 114 정도로 가야 분양가가 된다는 거예요. 수익성이 나온다는 겁니까? 예, 예. 네네. 그래갖고 낙찰가율을 60%까지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손해 보고 내려오게 되면은 네. 이게 분양가가 이제 98 정도로 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분양가가 14% 정도 인하하는 효과가 된다는 건데 네. 이거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도 제값 받고 못 팔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좀 하라는 거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제 올해 내에 어느 정도 재구조화가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다는데 뭐 그렇게까지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상반기 중에 태양건설 같이 크게 터지는 건 없을 거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캐스퍼 전기차의 시험 생산에 돌입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사실 저는 이 모델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오는 7월 전기차 양산에 앞서서 지난 5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시험 생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시험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양산에 앞서서 성능과 품질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생산 통과하고 나서 이제 7월부터 전기차 양산에 들어간다 이런 그 타임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현재 캐스퍼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캐스퍼 전기차는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저기서 접해 보셨겠지만 배터리 장착을 위해서 기존 휘발유차보다 전장이 25cm 정도 길고 그 다음에 완충 시의 주행 거리는 약 350km 정도 되는 전기차, 좀 소형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첫 번째 측면은 과연 일본 시장에 우리가 제대로 좀 진출해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냐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일단 일본이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외제차의 무덤으로 흔히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은 주차장도 워낙 협소하고 그리고 조금만 자동차가 커진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소비자가 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본에서 좀 큰 차를 몬다는 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웬만큼 작아서는 차가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일본의 내수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차량들도 우리나라 경차보다도 훨씬 더 작은 차들만 일본에서 팔리게 되죠. 우리나라 경차는 990cc고 네. 뭐 일본은 거의 한 5, 600 정도일 오토바이 거예요. 수준 돼야지 이제 경차니까요. 그래서 일본 시장에서 과연 정말 좀 진출하고 안착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캐스퍼에서 캐스퍼 전기차가 좀 보여줘야 될 숙제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 주목하고 있는 점은 바로 광주형 일자리라는 점인데 뭐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비판도 많았습니다만 만약에 이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일본의 캐스퍼 전기차가 좀 안착을 하고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수출도 좀 잘 만들어내면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이게 다음번에 또 다른 또 어디형 일자리 이런 것들도 또 탄생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퍼 전기차의 양산과 수출이 본 궤도에 올라서 또 일하는 분들도 좋고 지방 일자리도 살고 할 수 있는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전기차 캐스퍼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잘 됐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잘 돼야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여기는 직접 차를 개발하는 곳은 파트가 아니죠. 없기 때문에 네. 캐스퍼가 안 팔리게 되면 아예 일감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광주형 일자리로 해서 거기에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 물량 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일본이란 나라가 해외차 판매하기 진짜 어려운 나라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정말 여기서 그 현대차도 예전에 뭐 진짜 그 뭐야 겨울연가 윤사마 윤사마를 앞세워서까지 나갔다가도 실패해서 돌아왔었는데 좀 일본이 전기차 전환이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좀 캐스퍼가 공략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그러네요. 반드시 잘 돼야 되네요. 그 SM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요새 좀 분쟁이 좀 있는데요. 이전에 좀 제기됐던 카카오의 재매각설, 경영진 교체설 그리고 이제 뭔가 좀 부풀리기 해서 인수했다 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SM 엔터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자료를 냈습니다. 네. 지금 얘기 나온 게 이제 경영진 교체 고려하고 있지 않다. 카카오하고 소통을 했다 그러고 있고요. SM은 여기 어떤 논란이 있는 거냐면은 SM에 어떤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다른 그 레이블 하나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네. 거기가 이제 스트레이키즈 출신 김우진 씨가 소속돼 있는 테넥스 엔터테인먼트인데 여기가 이분 혼자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22억 원에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샀어? 아티스트가 한 명인데 왜 이렇게 22억이나 주고 샀어? 이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2개 정도를 그렇게 샀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주인한테 좀 돈 몰아주려고 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에요. 네. 근데 이 지금 얘기는 정리가 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SM에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해서 이 사건이 정리가 된 얘기가 아니고 네. 카카오에서 계열사를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열사 감사를 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SM 엔터 쪽에서 이게 아니라고 그냥 자료를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경영진 교체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지금 아직 주주총회가 아직 안 열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누구를 사내이사로 선임할지에 대한 얘기도 없잖아요. 네. 근데 자회사에서 경영진 교체가 없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주주총회에서 논의할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네요. 하지 말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SM 쪽에서 정리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카카오가 대주주로서 계열사 감사를 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카카오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워낙 논란이 많은 회사다 보니까 거의 뭐 준법감시위원회를 비롯해서 김범수 의장까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는 내부적으로 계열사 감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 SM에서 네. 우리 잘못 없다. 그리고 경영진 교체 없다라는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이거는 그 논란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논란을 키우는 이벤트로 봐야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카카오에서 그 정면으로 반박을 할지 아니면 그 결과로서 보여줄지 네. 이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감사 결과가 나와야 뭐 얘기를 하겠죠. 네. 근데 카카오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감사가 정리가 되지 않은 걸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좀 간략하게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도한 하락이 아니고 향후 한동안은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집값이 가장 높았던 2022년 하반기와 비교해서 현재 집값은 85%에서 90% 정도에 와 있기 때문에 결코 과도하게 떨어진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이제 경기 사이클의 등락 가운데 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전망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상당 기간 하향 안정 추세로 진행이 되면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는 좀 안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덧붙인 게 얼마 전에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갑자기 좀 완화를 해서 그러니까 안전진단의 이렇게 시간을 확 줄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걸 때문에 집값 부양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경기 부양을 위한 앰플 조사를 넣겠다는 게 아니라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정상화하려는 것이다. 취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장을 부추기거나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결국 이제 그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전망을 한 가지 내놨다는 거 그리고 집값을 높이려고 규제를 한 건 아니라는 것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봤던 것처럼 그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이 가끔 나올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사라져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뭐 하향 안정화 이야기는 어느 정부 어느 사람이나 하죠. 근데 정책이 그렇게 나오는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 예,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했습니다. 이번에 0.5%포인트 인하했는데 이전에는 0.25%포인트씩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0.5%포인트를 또 인하를 했습니다. 뭐 그 기사에서는 한 180조 원대의 유동성이 공급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 180조 원대의 유동성이 공급될지 말지는 결국 누가 대출을 받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좋고 어디 투자할 데가 있어야 뭐 집도 사고 뭐 그럴 때 일어나는 건데 이번에서 보여준 거는 어쨌든 중국에서 뭐 증시 부양을 비롯한 금융시장 안정 관련해서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부양책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부양이 될지는 또 한번 봐야 될 거 아닌가라는 네. 것까지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3프로 뉴스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